해달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옛날 옛적에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원하는 것이 없었어요. 이미 뭐든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없는 것이 생긴다면 빼앗으면 그만이었지요. 그래서인지 그녀는 너무나도 지루했어요. 무료함에 개슴츠레 감기던 그녀의 눈이 반짝 뜨였어요. 재미있는 놀이가 생각났거든요. 사람들에게 의심이라는 씨앗을 심어주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는지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었던 그녀는 그 길로 마을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평범하게 그들의 틈으로 섞여 들어갔어요. 평화롭던 마을에는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 중에 과연 누가 마녀일까? 사람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다음엔 내가 죽고 말겠어. 사람들은 결국 이성을 잃은 채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마녀는 이제 그만 밥 먹으러 내려오렴? 네.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엄마 아빠가 밥을 먹으면서 아주 기쁜 소식을 말해주었다. 나에게 동생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제부터 엄마가 힘들지 않게 엄마의 말을 더 잘 들어야 한다. 좋아하는 게 또 하나 늘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오늘 읽은 책처럼 혹시 마녀가 존재한다면 내가 못된 마녀한테서 동생을 꼭 지켜줄 것이다.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장마다. 오늘은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비가 쏟아졌다. 나는 비 오는 날이 좋다. 찰박찰박 웅덩이들. 친구들 우산 위로 톡톡 떨어지는 물줄기들도 좋다. 나는 우산이 없어서 책가방을 머리에 메고 걸어갔다. 내 앞에 우산을 든 아빠가 보였다. 나는 아빠를 보자 반가워서 달려갔다. 2022년 7월 1일 금요일. 엄마는 종일 울었다. 엄마는 빨간 눈으로 나를 보며 내가 마녀라고 했다. 모두 나 때문이라고 했다. 거실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모든 것이 녹아내렸다. 집안에서는 눅눅한 냄새가 났다.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오늘 학교에서 날씨 인형을 만들었다. 선생님은 이 인형을 창에 매달아 놓으면 비 내리는 날이 끝나고 맑은 날이 찾아올 거라고 말했다. 완성된 인형을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에는 마치 먹구름이 낀 것 같았다. 엄마에게 얼른 맑은 날이 왔으면 좋겠어서 엄마의 방문 앞에 날씨 인형을 걸어두었다.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오늘은 날씨가 눈부시게 맑았다. 하지만 엄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방문 앞에 걸린 인형에게 대신 인사를 건넸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다 되어서도 엄마의 방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걱정이 되어 방문을 살며시 열어봤다. 그곳에는 엄마가 날씨 인형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엄마의 얼굴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날씨 인형은 전혀 소용이 없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걸까? 내 마음에도 비가 내렸다. 나는 날씨 인형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베란다로 걸어갔다. 우리 집에 비가 그만 오게 해주세요. 인형을 달아야 하는데 창틀까지 키가 닿지 않았다. 나는 의자를 가져와 창틀 위로 올라갔다. 바람이 불었고 창틀은 미끌미끌거렸다. 그래도 달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비가 멈출 테니까. 해석. 주인공의 엄마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되었고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자 모든 비난의 화살을 아이에게 돌리며 그녀를 원망하고 마녀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빠의 부재와 엄마의 분노를 똑바로 마주볼 수 없어 더 이상 불행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며 날씨 인형에게 매일 빌었습니다. 아이는 정말 마녀였을까요? 날씨 인형은 정말 비를 그치게 해주는 존재일까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일어난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유 없이 불행을 맞게 된 분노와 언제든 예고 없는 불행이 자신을 덮쳐올 거라는 공포심을 이기지 못하고
직접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를 믿기 위해서, 그 이유를 증오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없애기 위해서.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흉작이나 전염병 같은 재난이 찾아오면 그것이 마녀의 짓이라고 맹신한 것처럼요. 아무 죄책감 없이 그것이 정의라고 외치며 죄 없는 여자들을 매달아 불태웠습니다. 그녀들은 정말 마녀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도구였을까요?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엄마와 아빠가 싸운다.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하지만 난 이런 상황에도 잘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 나는 귀를 막고 노래를 불렀다.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가 없었다. 출근하는 아빠를 보며 물었지만 아빠는 엄마가 잠시 여행을 다녀올 거라고 말하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평소처럼 내가 엄마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해주지도 못했는데 나는 조금 속상했다. 하지만 아빠는 아무렇지 않은 듯했다.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오늘은 평소처럼 지냈다. 엄마가 없다는 것 빼고는. 아빠는 끝나는 시간에 맞춰 나를 데리러 왔고 아주 오랜만에 나에게 음식을 해줬다. 아빠에게 참 고마웠지만 음식 솜씨는 조금 엉망이어서 남길 수밖에 없었다.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아빠는 엄마가 조금 있으면 돌아온다고 말했지만 아빠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엄마는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곧 내 생일인데 엄마는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나는 조금 많이 슬퍼졌다. 아빠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요리를 해줬다. 하지만 나는 당근을 먹으면 속이 안 좋아지는데 아빠는 그 사실을 몰랐는지 내 요리에 당근을 넣어서 만들어줬다. 하지만 나는 음식을 입으로 밀어넣으며 엄마의 자리를 쳐다보았다.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아빠는 아주 큰 케이크를 사왔다. 나는 생일초를 불기 전에 소원을 빌었다. 다른 선물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엄마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그날 밤 엄마가 날 찾아왔다. 엄마는 조금 이상한 피부색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엄마를 다시 보니 너무 행복했다.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숲속을 한참 동안 걸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한참을 걷고 또 걸었다. 코가 아릴 정도로 추웠다. 하지만 엄마와 함께 가니 내 다리는 솜사탕처럼 가벼웠다. 엄마는 자기가 사는 곳으로 날 데려갔다. 엄마와 함께 지렁이 스프와 회색빛 물을 마셨지만 내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었다. 밥을 다 먹고 엄마의 품에서 잠들었다. 엄마의 몸은 너무나 차가워서 내가 따뜻한 손으로 토닥여 주었다.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다음날 일어나 보니 엄마가 없었다. 나는 어서 엄마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어제 왔던 길을 돌아가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할머니를 그곳으로 데려갔다. 할머니는 엄마를 찾아서 기뻤는지 사람들을 많이 불렀다.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오늘은 아빠가 나에게 선물해준 예쁜 검정 드레스를 입었다. 그리고 아빠도 검정 옷을 입었다. 아빠는 아무 말도 없었다. 아빠는 엄마가 있는 곳으로 날 데려갔다. 그리고 나서 아빠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아빠가 울음을 터뜨리자 나도 눈물이 조금 나왔다. 고개를 돌려 엄마를 쳐다보니 엄마는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나는 이제 매일매일 엄마를 보러 올 것이다. 엄마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해석. 엄마는 아빠와 부부싸움을 하고 기분이 상해 할머니 집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주인공이 엄마를 그리워하자 엄마가 없는 동안 주인공이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엄마는 주인공의 생일이 되기 전 선물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범인에 의해 살해당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는지 주인공은 엄마의 환영을 보게 되었고 환영을 쫓아 결국 엄마가 있는 위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있는 곳을 알게 된 주인공은 이제 앞으로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오늘은 성적표가 나왔다. 엄마에게 가져다 주니
엄마는 내가 쓸모없다고 말하며 나를 때렸다. 동생은 얄밉게도 엄마 뒤에 숨어서 나를 비웃고 있었다. 아빠도 여느 때처럼 나를 못 본 척했다. 나는 눈물이 났다. 나의 눈물은 너무나 차갑고 맛없었다.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오늘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나처럼 음침한 애랑은 더 이상 놀고 싶지 않다고. 정신을 차려보니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늘 날씨는 무척이나 추웠는데 내 얼굴은 한여름 운동장처럼 뜨거웠다.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나는 오늘 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에서 아저씨를 만났다. 아저씨는 빨간 무언가를 먹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아저씨를 쳐다보았다.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다. 너도 이걸 먹고 싶니? 그렇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어제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또 맞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저씨의 말대로 해보기로 했다. 지루한 학교가 끝나자마자 난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안 좋은 말들을 실컷 쏟아냈다.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 말에 동조했다. 나는 새어나오는 미소를 막을 수가 없었다. 공원에 가서 오늘 한 일을 말하니 아저씨는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나와 놀지 않겠다고 말한 친구의 비밀을 퍼뜨렸다. 친구는 순식간에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 아이는 불행해 보였다. 하지만 그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다. 나는 꽤나 만족스러웠다. 이것을 아저씨에게 말해주니 아저씨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12일 토요일. 나는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는 동생에게 다가가 베란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밀어버렸다. 밑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난 개의치 않고 공원으로 달려나갔다. 그곳에는 아저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는 나에게 붉은 것을 건네주었다. 나는 그것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달콤했다. 나는 그것을 계속 먹고 싶었다. 그것을 먹고 있으면 모든 게 다 괜찮게 느껴지니까. 아저씨는 그런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해석. 공원에서 만난 아저씨는 악마였고 악마가 먹고 있던 빨간 것은 사람들의 불행이었습니다. 불행함과 외로움에 허우적거리던 아이는 악마를 만났고 악마의 꼬드김에 넘어가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불행을 맛보고 있으면 자신의 불행을 느낄 새 없이 행복하고 달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인공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불행을 수집할 것을 다짐했고 악마는 그런 주인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1월 25일) 목요일. 나는 아빠가 정말 싫어.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몇 달 전부터 술만 마시면 밤마다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 정말 지긋지긋해. 엄마가 내 방에 들어와 내 귀를 꼭 막아주었어. 나는 그제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 11월 26일 금요일. 오늘은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크 삼촌이 깜짝 방문했어. 삼촌과 함께 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먹었어. 그리고 나서 마크 삼촌은 용돈을 주면서 아빠한테는 비밀이라고 했어. 좋은 꿈을 꾼 듯 행복한 시간이 끝나고 다시 지옥 같은 집에 돌아가야 했지만 나를 보며 다정하게 웃는 삼촌을 보니 어제의 악몽에서 조금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12월 2일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가 없었어.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난 알 수 있었어.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난 이제 소란스러운 밤이 찾아오면 내 손으로 귀를 막아야 했어. 12월 22일 수요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 난 매년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께 편지를 써. 그럼 내 소원을 다 이뤄주시거든. 작년에는 유니콘 인형을 주셨고 재작년에는 3단 케이크를 마음껏 먹었어.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께 아빠가 사라져서 영영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적었어. 12월 24일 금요일. 오늘은 정말 고통스러운 날이야. 다정한 나의 마크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날 벼랑 끝으로 내몰았어.
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 12월 25일 토요일. 비참한 마음으로 향한 삼촌의 장례식 날에도 아빠는 술에 잔뜩 쩔어 있었어. 아빠는 나에게 천천히 다가와 말했어. 산타가 소원을 들어줬네. 라고. 해석. 주인공은 엄마와 삼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주인공의 아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매우 분개했고 매일을 술로 보냈습니다. 주인공의 엄마는 남편이 술에 취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을 주인공이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았고 이내 남편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주인공의 아빠는 아이가 산타에게 보내는 편지에 적힌 내용을 받고 삼촌이 죽자 술에 취해 빈정대며 주인공에게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12월 18일) 토요일.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침대 밑의 괴물이 진짜라는 것을. 언제나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12월 20일 월요일. 이제는 그것을 들을 수도 있게 됐다. 침대 밑에서 발톱 같은 걸로 긁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엄마에게 이야기했지만 웃으면서 그건 악몽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12월 24일 금요일. 엄마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지 더 이상 내 침대 밑을 살펴봐주지 않는다. 긁는 소리는 더 커졌고 나는 공포에 휩싸였다. 뺨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손을 들어 눈물을 닦는 것조차 할 수 없었다. 12월 25일 토요일. 6번째 밤. 나는 용감해지기로 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긁는 소리가 멈췄다. 쟨 네가 좋아서야. 그런데 왜 침대 밑에 숨어 있어? 무서워서. 그 생명체의 목소리는 내 목소리보다 더 떨리고 있었다. 세상은 온통 암흑이야. 그렇지만 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나한테는 빛처럼 보여. 어떤 사람은 더 밝고 어떤 사람은 더 어두워. 그런데 네 빛은 누구보다 밝아.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것은 다시 말을 이었다. 난 깜깜한 게 싫어. 제발 날 가라고 하지 말아줘. 나는 천천히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봤다. 그것은 생각보다 작았다. 사실 나보다도 조금 더 작았다. 지금까지 나의 침대 밑에 숨어있던 생명체는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나도 따라 미소를 지어주다가 곧 어떤 생각이 들었고 나는 이내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근데 왜 침대를 긁어서 날 겁준 거야? 쟨 너희 아빠는 어디 가셨어? 그것은 뭔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아빠는 출장 가셨다고 했어. 난 지금까지 너에게 경고하려고 했어. 그것은 곧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6일 전에 네 엄마의 빛이 꺼졌거든. 해석. 쟤는 침대 밑의 존재를 괴물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어둠이 싫은 여리고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쟤네 순수하고 누구보다 빛나는 영혼을 보고 곁을 떠나지 못했고 남편을 죽이고 영혼이 타락해버린 엄마의 존재를 경고하기 위해서 쟤네게 신호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1월 5일) 화요일. 나는 밖에 잘 나가지 못한다. 엄마는 내가 몸이 너무 약해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엄마는 내가 빨리 건강해지라고 매일 밤 나에게 약을 준다. 그 약을 먹으면 잠이 잘 온다. 1월 7일 목요일. 오늘은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봤다.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빤히 쳐다보던 나의 시선을 느꼈는지 아이는 나를 쳐다봤고 나는 황급히 커튼을 걷었다. 그날 밤 낮에 본 아이가 창문을 통해 내 방으로 찾아왔다. 나는 당황스러움도 잠시 아이와 금세 친해졌다. 아이는 내가 모르는 바깥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었다. 그때 엄마가 약을 주러 내 방에 찾아왔고 아이는 서둘러 돌아갔다. 나는 오랜만에 많이 들뜬 기분이 들었다. 1월 14일 목요일. 그 아이는 오늘도 나의 방으로 놀러왔다. 아이는 나와서 같이 놀자고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엄마 아빠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부모님이 잠든 후 새벽에 나오라고 말했다.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약을 먹고 졸려지기 전에 몰래 나갈 채비를 하다가 걸렸다. 엄마는 내 발에 족쇄를 채웠다. 1월 15일 금요일. 다음날 찾아온 아이는 내 발에 족쇄를 보며 경악했다. 아이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내일 밤 같이 도망치자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약을 먹으면 졸려 하니까 먹지 말라고도 말해줬다. 1월 16일 토요일. 나는 아이의 말대로 엄마의 앞에서 약을 삼키는 척하고 먹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가 오기를 기다렸다. 약속한 시간에 아이는 나를 찾아왔다. 아이는 나의 족쇄를 풀어주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창백해진 내 얼굴을 보고 아이는 걱정스러워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아이에게 달려들어 목을 세게 물었다. 아이는 나를 밀치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벗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창문으로 뛰쳐나가려는 아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익숙한 듯 먹어치웠다.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 일이 끝나고 부모님이 들어왔다. 이제 약이 없어도 괜찮겠어 라고 말했다. 해석. 주인공의 정체는 뱀파이어였고 그래서 낮에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숙한 조절 능력으로 인해서 부모님은 주인공에게 매일 밤 약을 먹여 허기짐을 조절해 사냥을 하게 했고 다음날 일어난 주인공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주인공을 보며 부모님이 학대를 한다고 생각했던 아이는 주인공과 함께 도망치려고 하다가 약을 먹지 않아 허기짐을 조절하지 못한 주인공에게 먹히게 되었고 이를 본 부모님은 주인공이 직접 사냥감을 유인해서 먹을 수 있게 된 줄 알고 주인공을 보며 이제 약을 먹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안녕, 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어. 이 나라는 이름 그대로 참 이상해. 이곳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단 한 줌도 존재하지 않아. 항상 미움과 폭력뿐이지. 다른 나라로 가면 되지 않냐고? 그럴 순 없어.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 이곳을 벗어날 수 없거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나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어쨌든 난 이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참 기구하지? 10월 30일 금요일. 오늘은 여왕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난 캄캄하고 차가운 지하실에 갇혔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 뿐이었지. 11월 9일 월요일. 오늘은 왕의 심기에 거슬렸다는 이유로 난 종일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 맞았던 자리가 아물기도 전에 말이지. 오늘도 내 밤은 눈물로 가득 채워지고 말았어. 11월 22일 일요일. 더 이상 안 되겠어. 반란을 일으킬 거야. 내가 이 나라를 떠나지 못한다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면 되잖아. 왕과 여왕의 콧대를 꺾어줄 거야. 그들이 깊은 잠에 빠지면 그들의 썩어버린 심장에 칼을 꽂아 넣을 거야. 11월 24일 화요일. 내 계획이 들켜버렸어. 그들은 내 목을 뽑아버릴 정도로 세 개의 머리채를 잡아주고는 어디론가 끌고 가둬버렸어. 이곳은 지하실보다 훨씬 더 좁았어. 이곳은 지하실보다 훨씬 더 어두웠어. 나는 또다시 갇혀버렸어. 이번에는 정말 죽을지도 몰라. 어쩌면 이제 나에게 평화가 찾아올지도. 11월 28일 토요일. 눈을 떠보니 하얀 나라였어. 아름다운 요정들이 날 치료해 주었어. 내가 바란 평화와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입가에는 안도의 미소가 띄어졌어. 그런데 그것도 잠시. 저 멀리서 여왕이 나를 향해 걸어왔어.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멈춰섰어. 그리고 이제껏 보지 못했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깨어나서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해석. 주인공이 살고 있는 이상한 나라는 집이었습니다. 여왕은 엄마, 왕은 아빠. 주인공의 엄마와 아빠는 주인공에게 매일같이 이유 없이 체벌과 학대를 했고 주인공은 결국 죽기 직전까지 목숨이 위협당해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들은 흉측한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온화한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2020년 8월 1일) 토요일. 전 2명의 엄마가 있어요.
원래는 엄마랑 아빠가 있었는데 아빠는 이제 천국에 있어요. 아빠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많이 다쳤기 때문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전 새엄마를 만났어요.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새엄마는 아주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한 엄마라고 불러요. 행복한 엄마는 항상 미소 지으면서 제가 원하는 걸 다 해줘요. 행복한 엄마는 껴안아주거나 뽀뽀해주지는 않지만 괜찮아요. 슬픈 엄마는 많이 울기도 하지만 절 많이 안아주기도 해요. 슬픈 엄마는 행복한 엄마가 장난을 잘 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슬픈 엄마는 자기가 만든 음식만 먹으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행복한 엄마가 아침으로 만들어준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 집 멍멍이한테 주었어요. 이제 우리 집 멍멍이도 아빠와 같이 천국에 있어요.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행복한 엄마는 이제 제가 다 컸다면서 아빠의 총을 저에게 주었어요. 아빠는 절대 이걸 건드리지 말라고 했었지만 행복한 엄마는 이걸 가지고 놀아도 된다고 했어요. 전 총을 제 장난감 상자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전 이제 욕조에서 TV를 볼 수 있게 됐어요. 행복한 엄마가 욕조 가장자리 위에 TV를 올려놓고 저한테 목욕을 하면서 만화를 보라고 말했으니까요.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전 슬픈 엄마한테 왜 행복한 엄마가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지 물었어요. 슬픈 엄마는 절 안아주고서 행복한 엄마는 결혼이나 아이를 갖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말해줬어요. 슬픈 엄마는 제가 행복한 엄마를 정말 꼭 껴안아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행복한 엄마를 꽉 껴안았고 행복한 엄마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오늘 학교가 끝나고 전 수영하는 법을 배우러 갈 거예요. 행복한 엄마는 제 포옹이 효과가 있었고 더 이상 장난을 치지 않겠다고 했어요. 오늘 행복한 엄마는 절 호수로 데려가 준다고 했어요. 엄마는 제가 바로 호수로 뛰어들어 수영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전 엄마들이 참 좋아요. 해석. 엄마는 아빠를 사고로 잃은 후에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인격이 분리되었고 아이를 사랑하는 인격과 결혼을 원하지 않았고 아이를 미워하고 해치려는 두 개의 인격으로 번갈아가며 아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행복한 엄마는 호수로 아이를 데려갈 계획을 하는데 슬픈 엄마는 슬픔에서 벗어나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2008년 9월 21일) 일요일. 안녕 친구. 오랜만이야. 내가 그동안 좀 바빴거든. 난 이제 곧 유니콘이 될 거야. 진짜야. 이 마을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지. 내가 몇 달 전까지는 큰 도시에 살았잖아. 근데 아빠가 더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서 지금 살고 있는 마을로 이사 왔어. 친구들이랑 멀어지고 못 만나서 조금 슬프지만 그래도 이 마을 사람들은 다들 착하고 친절해서 참 좋아. 2008년 10월 1일 수요일. 저번에 유니콘에 대해서 말했잖아. 이건 특급 비밀인데 곧 생일이 되는 기념으로 특별히 하루에 한 개씩 알려줄게. 첫 번째로 유니콘은 진짜 예뻐. 난 아직 발굽이랑 뿔은 없는데 10살이 돼서 진짜 유니콘으로 변하면 다 생길 거라고 그러셨어. 내 머리색도 바뀔 거래. 난 분홍색이 좋은데 엄마가 붉게 물들여질 거라고 해서 좀 아쉬웠어. 그래도 붉은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옆집에 사는 벤자민 아저씨도 내 머리가 빨갛게 물드는 거 빨리 보고 싶다고 말하셨어. 2008년 10월 9일 목요일. 오늘은 두 번째를 말해줄 차례지. 유니콘은 돕는 것도 좋아해. 유니콘 피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가끔 아빠가 날 상처내고 피를 받아가셔. 너무 아파서 울 때도 있고 그 뒤에는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지만 아빠가 사람들을 많이 도운 만큼 윤기나는 털과 멋진 뿔을 가질 거라고 해서 조금 참아보려고. 사람들을 돕는다는 건 행복한 일이니까. 2008년 10월 21일 수요일. 오늘은 생일 전날이어서 기분이 참 좋아. 오늘은 다 말해줄 거야. 유니콘은 입는 옷도 진짜 최고야. 아빠랑 엄마가 내 생일에 입으라고 예쁜 빨간 드레스를 사주셨거든. 곧 붉게 물들 내 머리색이랑 잘 어울릴 거라고 하시더라. 내 생일 파티에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실 거래. 맛있는 케이크랑 재미있는 게임이랑. 너무 기대돼. 물론 내일 배 가르는 것 때문에 준비도 좀 해야 되지만 신나는 걸 어쩌겠어.
이번엔 아빠가 사람들 앞에서 내 배를 가를 거래. 하지만 무섭지는 않아. 내가 10살이 돼서 진짜 유니콘이 되면 피를 잔뜩 흘려도 흉터도 없고 아프지 않을 거래. 내일이 너무 기대된다. 해석. 마을 사람들과 주인공의 부모님은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주인공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유니콘이 되는 생일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늘은 행복한 날이야. 바로 이곳 보육원을 떠나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날이거든. 나랑 동생은 완전 두근두근하고 있어. 8월 29일 토요일. 며칠 동안 너무 행복해서 잠시 일기 쓰는 걸 잊었어. 아빠는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었고 재밌게 놀아주었어. 저녁이 돼서 자러 가려는데 아빠는 어제처럼 동생을 데려갔어. 나는 동생을 따라가려 했지만 너무 졸려서 몸이 안 움직였어. 9월 3일 목요일. 동생이 조금 변한 것 같아. 뭔가 조금 예민해져 있었어. 몸도 계속 긁었고 뭔가 이상했어. 아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걸까? 동생이 빨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으면 좋겠어. 오늘도 아빠는 저녁이 되자 또 동생만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어. 나도 같이 가자고 조르니까 아빠는 웃으며 조금만 기다리면 곧 너의 차례가 될 거라고 말했어. 9월 5일 토요일. 다음날 동생이 보이지 않았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아빠에게 동생이 어디에 간 거냐고 물었어. 아빠는 동생에게 함께 가자며 내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했어. 그리고 지하실에 도착하자 날 그곳에 밀어넣었어. 나는 어두운 지하실이 무서워서 쿵쿵 문을 치며 내보내달라고 했지만 아빠는 이미 떠난 것 같았어. 그리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그건 괴물이었어. 아주 크고 흉측한 괴물. 나는 비명을 지르고 구석으로 도망갔어. 나는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또 한참 후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난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아빠가 문을 열자 나는 아빠를 계단 아래로 있는 힘껏 밀었어. 아빠의 비명 소리가 들렸지만 난 서둘러 문을 잠그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어. 그리고 난 한참을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어. 9월 6일 일요일. 다음 날에도 집에서 하루 종일 동생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 나는 마지막으로 아빠의 서재에 들어갔어. 아빠가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다닐 정도로 예민하게 구는 곳이라 평소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졌어. 나는 그곳에서 여러 개의 파일들을 발견했어. 그것들을 천천히 읽어보았고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에 비명을 지를 것 같아 입을 틀어막았어. 마지막으로 내 동생의 파일을 발견했어. 그리고 난 어제 그 괴물이 나를 잡아먹지 않은 이유를 깨달았어. 난 조금 늦었지만 동생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기로 결심했어. 할머니네 지하실에는 괴물이 있어. 그래서 할머니는 쿠키를 구워. 괴물을 위해서. 할머니는 1년에 딱 한 번 쿠키를 굽는데 모두가 할머니의 쿠키를 좋아해. 정말 달콤하고 바삭거리거든. 그리고 쿠키는 괴물의 성질을 누그러뜨리지. 괴물은 1년에 한 번만 먹으면 되거든. 그래서 할머니는 매년 딱 하루 쿠키를 구워. 모두가 좋아하는 쿠키를. 하지만 괴물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쿠키를. 하지만 아이들은 쿠키를 좋아하니까 별로 상관없어. 괴물은 해마다 한 명의 아이만 주면 충분하거든. 첫 번째 이야기. 아빠는 어떤 존재를 만들기 위한 실험을 위해서 지하실에서 아이들에게 계속 실험을 했고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주인공과 동생을 보육원에서 데려온 이유도 실험을 위해서였고 또 실험에 실패해 동생이 괴물로 변해버리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주인공까지 먹이로 던져주지만 아직 이성이 남아있던 동생은 사랑하는 누나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은 동생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고 동생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가 1년에 한 번 쿠키를 굽는 이유는 괴물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괴물에게 바칠 아이에게 맛있게 구운 쿠키를 마지막 선물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우리 아빠는 서프라이즈를 좋아해. 그래서 매일 밤마다 나를 깜짝 놀래켜. 엄마는 너무 놀랐는지 가끔 내 방에 들어와 나를 안고 숨죽여 울고는 했어. 난 오늘부터 목표가 생겼어. 나도 아빠에게 그런 기분을 느껴보게 할 거야. 응원해줘. 8월 19일 수요일. 오늘은 깜깜한 옷장 안에 숨어있다가 아빠를 놀래켰어. 근데 아빠는 내 머리를 쥐어박기만 했어. 조금 아팠어. 내일은 좀 더 잘해봐야지. 8월 21일 금요일. 오늘은 아빠가 욕실로 들어가기 전에
바닥에 비누칠을 해놔서 미끄러지도록 했어. 아빠는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비명을 지르며 넘어진 후에 씩씩거리면서 나에게 다가왔어. 나는 잠도 못 자고 계속 맞았어. 너무 아팠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놀란 것 같았으니까 괜찮아. 8월 22일 토요일. 내가 기발한 생각을 해냈어. 아빠가 괴물로 변하는 물약이 있는데 그건 아빠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그걸 다 버려버리면 아빠가 깜짝 놀라지 않을까? 나는 바로 그 일을 했고 잠시 후에 아빠는 붉은 악마 같은 얼굴을 하고 내 방문을 벌컥 열었어. 아빠의 두 손이 내게로 향했고 난 졸리진 않았지만 눈이 졸린 듯이 점점 감겨왔어. 점점 다 흐릿해져. 있잖아, 나 드디어 아빠를 놀래키는데 성공했어. 어떻게 했냐고? 나는 한참을 자다가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났어. 그리고 방에 있는 아빠에게 찾아가니까 아빠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을 하얗게 하고 구석으로 가서 몸을 덜덜 떨더라고. 그렇게 놀라고 겁에 질린 모습은 처음이야. 한동안, 아니 계속 이 모습을 보고 싶어. 해석. 아빠가 서프라이즈를 좋아한다는 것은 항상 주인공과 엄마를 향해 폭력을 휘둘러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에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느껴보게 하고 싶었던 주인공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아빠의 술을 버리고 나서 화가 잔뜩 난 아빠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주인공의 영혼이 아빠를 찾아갔고 아빠는 죽은 딸의 영혼을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아빠를 찾아가 놀래킬 것입니다. 영원히 그를 놀래킬 것입니다. (7월 4일) 나는 궁전에 사는 공주님이다. 그리고 나는 친구도 매우 많다. 너무너무 많다. 앨리스, 메리, 필립, 케이트, 다들 내 소중한 친구이다. (7월 8일) 나는 자주 아파서 학교에 잘 나가지 못한다. 병원에 더 자주 가야 한다. 너무너무 아파서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자 엄마는 내가 나중에 행복하게 활짝 웃으려면 지금 조금 더 참아야 된다고 했다. (7월 10일) 곧 내 생일 파티를 열 것이다. 나는 내 친구들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도 초대장을 나눠주기로 했다. 아마 아이들은 기뻐서 팔짝팔짝 뛸 것이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7월 17일)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초대장을 나눠주었다. 근데 내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렸다. 쟤 병 걸렸다는데 전염되는 거 아니야? 불쾌해. 기분 나빠. 집에 혼자 돌아오는 길에 난 생각했다. 아이들은 역시 멍청하다. 우리 집에 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바보같이 난 눈물이 좀 나왔다. 그때 풍선을 파는 삐에로 아저씨를 만났다. 아저씨는 내가 왜 울고 있냐고 물어봤다. 나는 아이들이 아무도 내 파티에 오고 싶지 않아 한다고 했다. 삐에로 아저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자신이 가는 파티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인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삐에로 아저씨에게 초대장을 건네주었다. 7월 18일, 드디어 내 생일날이다. 약속대로 삐에로 아저씨가 집으로 찾아왔고 아저씨의 말처럼 우리 집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다. 해석. 아이가 만난 삐에로 아저씨는 부잣집을 노리는 강도였습니다. 아이가 부잣집 딸이라는 것을 안 강도는 얼굴을 숨기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삐에로 분장을 한 후에 아이에게 접근했고 아이를 꼬드겨 초대장을 받아냈습니다. 강도는 아이의 생일날 아이의 집을 찾아갔고 기대에 부푼 아이는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강도는 집안에서 아이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돈과 재물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들여보내준 아이는 살려주었습니다. 아이의 생일 파티에는 친구들 대신 많은 경찰들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5월 4일, 아빠가 자전거를 배우러 가자고 창고로 데려갔다. 계속 넘어져서 상처가 생겼다. 나는 울면서 그만하고 싶다고 했지만 아빠는 조금만 견디면 익숙해질 거라고 했다. 5월 11일, 동생이 내 인형을 뺏어가서 나는 화를 냈다. 그랬더니 동생이 인형을 반으로 잘라놓고 이제 공평해졌다고 했다. 내가 몹시 아끼는 인형이었는데. 나는 멍청하고 동생은 똑똑하니까 동생의 말을 따라야 한다. 5월 18일, 엄마랑 숨바꼭질을 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어두운 것이 익숙해질 쯤 나는 그곳에서 나왔다. 내가 너무 감쪽같이 숨었나 보다. 5월 25일, 옆집에 사는 할머니는
내가 주워온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다들 나를 너무 예뻐하는 것 같다고 했다. 7월 1일, 나도 가족들에게 베풀어 줄 때가 온 것 같다. 아빠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었다. 동생에게는 내가 아끼는 인형처럼 똑같이 만들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엄마랑 숨바꼭질을 시작했다. 오늘은 최고로 행복한 날이다. 해석. 아이는 부부에게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아이는 찬밥 신세가 되었고 아빠는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겸 아이를 창고에서 때렸습니다. 동생은 틈만 나면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방치하고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옆집 할머니를 통해서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게 된 아이는 참아왔던 울분을 그대로 가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5월 6일) 오늘은 금붕어가 죽었다. 왜일까?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엄마는 달력에 금붕어가 죽은 날을 표시해 주었다. (5월 16일) 오늘은 거북이가 죽었다. 나는 정말 정성껏 돌봐줬는데 왜인지 자꾸 죽어나간다. 엄마는 오늘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었다. (5월 26일) 오늘은 집에 가는 길에 친구들이 던진 돌에 맞았다. 예전에 내가 우리 집에 친구를 데려왔다가 친구가 우리 집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냈고 그날 이후로 모두가 날 피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화가 난다. 그래도 괜찮다. 나에게는 곧 동생이 생기기 때문이다. 동생은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될 것이다. (6월 6일) 우리 엄마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해주었다. 나의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우리 가족을 싫어해서 생긴 일이 아닐까? 나는 미친 듯이 화가 났다.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오늘도 엄마는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다. 엄마도 많이 슬픈가 보다. 해석. 아이의 부모님은 악마를 숭배하는 광신도였다. 금붕어와 거북이가 갑자기 죽은 것은 악마에게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이고 엄마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던 것은 악마에게 제물을 바친 날을 표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이 가족들을 피했던 이유는 아이의 친구가 아이의 집에서 악마를 숭배하는 방을 발견하고는 동네에 소문을 냈기 때문이다. 악마가 6월 6일에 부활한다고 믿은 부모님은 동생이 태어나자 악마에게 곧바로 제물로 바쳤고 그 후 아이를 통해 악마가 부활한 것인지 아이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